안녕하세요. 지혜의 아카이브입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매우 도발적이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가르침, 불교. 그런데 그 불교 앞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심지어 죽었다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도발적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가 죽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불교 예술과 음악이 있고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숭고한 수행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불교라는 바다는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것은 그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줄기 중 불교 철학이라는 단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이성적 탐구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인 측면이 과연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서양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양의 사상 속에서도 서양 철학자들이 해왔던 것과 유사한 지적 탐구와 논리적 사유의 작업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철학이라는 개임의 규칙은 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는 분명 서양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깊고 정교한 철학적 사유의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철학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수행이, 율장을 연구하는 스님들께는 계율이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일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오직 불교와 철학이 만나는 그 지점, 불교 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불교 철학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약 1200년 전쯤에요. 불교 사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와 천태, 화엄 사상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봉우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대략 7세기에서 8세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가 등장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흐름은 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선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언어와 논리를 넘어선 직접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대한 수행의 길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작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철학은 언어와 논리를 가장 정교한 도구로 삼아 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철학의 역사는 7세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지성계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시킨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억압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상가들의 지적 공세 앞에서 발전을 멈춘 불교 철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이작 뉴턴과 스티븐 호킹이 거닐고 현대 분석 철학이 태동한 세계 지성사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 학생들에게 제 전공을 이야기하자 "아, 순수 철학을 하는구나"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철학에 순수와 비순수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냉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과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의 거두들을 철학이 아닌 고전학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영국 경험론의 위대한 철학자인 존 로크나 데이비드 흉조차 철학과가 아닌 역사학과에서 다룹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 즉 역사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살아있는 철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살아있는 학문이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해석하고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시선은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제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수님은 20세기 세계 철학계, 특히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정점에 섰던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수님을 뵙고 젊은 혈기의 동양 철학, 불교 철학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와인을 한 모금 드시고는 제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적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계 최고 석학의 눈에 과거의 문헌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양 철학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유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지금 살아있는 철학에 집중하라는 냉정한 충고였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훗날 제 연구를 지지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첫 만남의 충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학과 철학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철학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말은 철학적 논쟁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철학자는 플라톤에게 도전하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며 자신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철학자란 존재 세계 전체와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경전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경전의 증거, 즉 경증이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물론 불교 사상사에서도 용수나 세친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경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즉 이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불교 철학이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증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경증의 성벽 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고 논리적 사유훈련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 철학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논리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음 논쟁에 참여하며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보석의 비유입니다.
만화 톰과 제리의 고양이 톰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것은 어제 수행하다가 번쩍하는 체험과 함께 깨달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한번 구경 좀 시켜줘. 톰이 대답합니다.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봐.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 그릴 수도 없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자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듣는 사람에게 너도 깨달아봐야 안다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딜레마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명상 등을 통한 어떤 신비한 체험의 결과물이라면 이 체험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모든 깨달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같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거나,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똑같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변치 않는 고유한 본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각기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모두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자성이 되어 공사상에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논증은 심오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대학 1학년 교양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논리의 칼날 앞에서 체험에 의존하는 현대의 많은 깨달음 담론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철학적 유산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이 박물관의 유물로 그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과 논설을 단순히 암기하고 주석하는 것을 넘어 21세기의 가장 날카로운 논리와 이성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현대의 철학적 문제들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불교 철학은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사형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절박한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성찰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아카이브입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매우 도발적이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가르침, 불교. 그런데 그 불교 앞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심지어 죽었다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도발적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가 죽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불교 예술과 음악이 있고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숭고한 수행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불교라는 바다는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것은 그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줄기 중 불교 철학이라는 단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이성적 탐구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인 측면이 과연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서양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양의 사상 속에서도 서양 철학자들이 해왔던 것과 유사한 지적 탐구와 논리적 사유의 작업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철학이라는 개임의 규칙은 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는 분명 서양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깊고 정교한 철학적 사유의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철학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수행이, 율장을 연구하는 스님들께는 계율이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일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오직 불교와 철학이 만나는 그 지점, 불교 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불교 철학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약 1200년 전쯤에요. 불교 사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와 천태, 화엄 사상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봉우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대략 7세기에서 8세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가 등장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흐름은 선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선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언어와 논리를 넘어선 직접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대한 수행의 길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작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철학은 언어와 논리를 가장 정교한 도구로 삼아 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철학의 역사는 7세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지성계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시킨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억압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상가들의 지적 공세 앞에서 발전을 멈춘 불교 철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이작 뉴턴과 스티븐 호킹이 거닐고 현대 분석 철학이 태동한 세계 지성사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 학생들에게 제 전공을 이야기하자 아, 순수 철학을 하는구나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철학에 순수와 비순수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냉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과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의 거두들을 철학이 아닌 고전학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영국 경험론의 위대한 철학자인 존 로크나 데이비드 흉조차 철학과가 아닌 역사학과에서 다룹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 즉 역사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살아있는 철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살아있는 학문이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해석하고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시선은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제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수님은 20세기 세계 철학계, 특히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정점에 섰던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수님을 뵙고 젊은 혈기의 동양 철학, 불교 철학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와인을 한 모금 드시고는 제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적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계 최고 석학의 눈에 과거의 문헌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양 철학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유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지금 살아있는 철학에 집중하라는 냉정한 충고였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훗날 제 연구를 지지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첫 만남의 충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학과 철학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철학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말은 철학적 논쟁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철학자는 플라톤에게 도전하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며 자신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철학자란 존재 세계 전체와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경전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경전의 증거, 즉 경증이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물론 불교 사상사에서도 용수나 세친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경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즉 이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불교 철학이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증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경증의 성벽 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고 논리적 사유훈련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 철학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논리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음 논쟁에 참여하며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보석의 비유입니다. 만화 톰과 제리의 고양이 톰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것은 어제 수행하다가 번쩍하는 체험과 함께 깨달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한번 구경 좀 시켜줘. 톰이 대답합니다.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봐.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 그릴 수도 없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자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듣는 사람에게 너도 깨달아봐야 안다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딜레마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명상 등을 통한 어떤 신비한 체험의 결과물이라면 이 체험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모든 깨달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같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거나,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똑같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변치 않는 고유한 본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각기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모두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자성이 되어 공사상에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논증은 심오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대학 1학년 교양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논리의 칼날 앞에서 체험에 의존하는 현대의 많은 깨달음 담론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철학적 유산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이 박물관의 유물로 그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과 논설을 단순히 암기하고 주석하는 것을 넘어 21세기의 가장 날카로운 논리와 이성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현대의 철학적 문제들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불교 철학은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절박한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성찰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아카이브입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매우 도발적이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가르침, 불교. 그런데 그 불교 앞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심지어 죽었다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도발적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가 죽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불교 예술과 음악이 있고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숭고한 수행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불교라는 바다는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것은 그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줄기 중 불교 철학이라는 단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이성적 탐구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인 측면이 과연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서양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양의 사상 속에서도 서양 철학자들이 해왔던 것과 유사한 지적 탐구와 논리적 사유의 작업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철학이라는 개임의 규칙은 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는 분명 서양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깊고 정교한 철학적 사유의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철학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수행이, 율장을 연구하는 스님들께는 계율이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일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오직 불교와 철학이 만나는 그 지점, 불교 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불교 철학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약 1200년 전쯤에요. 불교 사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와 천태, 화엄 사상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봉우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대략 7세기에서 8세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가 등장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흐름은 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선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언어와 논리를 넘어선 직접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대한 수행의 길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작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철학은 언어와 논리를 가장 정교한 도구로 삼아 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철학의 역사는 7세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지성계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시킨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억압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상가들의 지적 공세 앞에서 발전을 멈춘 불교 철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이작 뉴턴과 스티븐 호킹이 거닐고 현대 분석 철학이 태동한 세계 지성사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 학생들에게 제 전공을 이야기하자 순수 철학을 하는구나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철학에 순수와 비순수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냉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과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의 거두들을 철학이 아닌 고전학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영국 경험론의 위대한 철학자인 존 로크나 데이비드 휴조차 철학과가 아닌 역사학과에서 다룹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 즉 역사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살아있는 철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살아있는 학문이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해석하고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시선은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제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수님은 20세기 세계 철학계, 특히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정점에 섰던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수님을 뵙고 젊은 혈기의 동양 철학, 불교 철학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와인을 한 모금 드시고는 제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적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계 최고 석학의 눈에 과거의 문헌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양 철학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유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지금 살아있는 철학에 집중하라는 냉정한 충고였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훗날 제 연구를 지지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첫 만남의 충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학과 철학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철학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말은 철학적 논쟁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철학자는 플라톤에게 도전하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며 자신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철학자란 존재 세계 전체와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경전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경전의 증거, 즉 경증이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물론 불교 사상사에서도 용수나 세친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경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즉 이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불교 철학이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증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경증의 성벽 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고 논리적 사유훈련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 철학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논리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음 논쟁에 참여하며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보석의 비유입니다. 만화 톰과 제리의 고양이 톰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것은 어제 수행하다가 번쩍하는 체험과 함께 깨달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한번 구경 좀 시켜줘. 톰이 대답합니다.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봐.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
그릴 수도 없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자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듣는 사람에게 너도 깨달아봐야 안다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딜레마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명상 등을 통한 어떤 신비한 체험의 결과물이라면 이 체험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모든 깨달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같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거나,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똑같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변치 않는 고유한 본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각기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모두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자성이 되어 공사상에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논증은 심오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대학 1학년 교양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논리의 칼날 앞에서 체험에 의존하는 현대의 많은 깨달음 담론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철학적 유산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이 박물관의 유물로 그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과 논설을 단순히 암기하고 주석하는 것을 넘어 21세기의 가장 날카로운 논리와 이성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현대의 철학적 문제들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불교 철학은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절박한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성찰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아카이브입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매우 도발적이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가르침, 불교. 그런데 그 불교 앞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심지어 죽었다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도발적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가 죽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불교 예술과 음악이 있고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숭고한 수행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불교라는 바다는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것은 그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줄기 중 불교 철학이라는 단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이성적 탐구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인 측면이 과연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서양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양의 사상 속에서도 서양 철학자들이 해왔던 것과 유사한 지적 탐구와 논리적 사유의 작업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철학이라는 게임의 규칙은 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는 분명 서양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깊고 정교한 철학적 사유의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철학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수행이, 율장을 연구하는 스님들께는 계율이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일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오직 불교와 철학이 만나는 그 지점, 불교 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불교 철학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약 1200년 전쯤에요. 불교 사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와 천태, 화엄 사상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봉우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대략 7세기에서 8세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가 등장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흐름은 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선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언어와 논리를 넘어선 직접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대한 수행의 길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작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철학은 언어와 논리를 가장 정교한 도구로 삼아 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철학의 역사는 7세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지성계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시킨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억압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상가들의 지적 공세 앞에서 발전을 멈춘 불교 철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이작 뉴턴과 스티븐 호킹이 거닐고 현대 분석 철학이 태동한 세계 지성사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 학생들에게 제 전공을 이야기하자 순수 철학을 하는구나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철학에 순수와 비순수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냉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과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의 거두들을
철학이 아닌 고전학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영국 경험론의 위대한 철학자인 존 로크나 데이비드 휴조차 철학과가 아닌 역사학과에서 다룹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 즉 역사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살아있는 철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살아있는 학문이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해석하고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시선은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제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수님은 20세기 세계 철학계, 특히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정점에 섰던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수님을 뵙고 젊은 혈기의 동양 철학, 불교 철학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와인을 한 모금 드시고는 제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적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계 최고 석학의 눈에 과거의 문헌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양 철학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유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지금 살아있는 철학에 집중하라는 냉정한 충고였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훗날 제 연구를 지지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첫 만남의 충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학과 철학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철학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말은 철학적 논쟁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철학자는 플라톤에게 도전하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며 자신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철학자란 존재 세계 전체와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경전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경전의 증거, 즉 경증이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물론 불교 사상사에서도 용수나 세친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경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즉 이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불교 철학이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증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경증의 성벽 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고 논리적 사유훈련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 철학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논리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음 논쟁에 참여하며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보석의 비유입니다. 만화 톰과 제리의 고양이 톰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것은 어제 수행하다가 번쩍하는 체험과 함께 깨달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한번 구경 좀 시켜줘. 톰이 대답합니다.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봐.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 그릴 수도 없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자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듣는 사람에게 너도 깨달아 봐야 안다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딜레마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명상 등을 통한 어떤 신비한 체험의 결과물이라면 이 체험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모든 깨달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같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거나,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똑같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변치 않는 고유한 본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각기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모두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자성이 되어 공사상에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논증은 심오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대학 1학년 교양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논리의 칼날 앞에서 체험에 의존하는 현대의 많은 깨달음 담론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철학적 유산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이 박물관의 유물로 그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과 논설을 단순히 암기하고 주석하는 것을 넘어 21세기의 가장 날카로운 논리와 이성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현대의 철학적 문제들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불교 철학은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절박한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성찰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아카이브입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매우 도발적이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가르침, 불교. 그런데 그 불교 앞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심지어 죽었다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도발적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가 죽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불교 예술과 음악이 있고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숭고한 수행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